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광고 드린 대로 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그 이번 대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시기상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꼭 이번 그 수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그 더 공부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이제 개발하실 때는 거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제 그 다루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NLP 쪽을 좀 더 깊게 들어갈까 하다가 그 컨볼루셔널 뉴런 네트워크 이 컴퓨터 비전 쪽 관련한 강의를 이제 오늘 그리고 그 이번 목요일 강의 그렇게 두 강의 동안 이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제 지난 시간 과제가 그 NLP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 후에 이제 제출하는 게 지난 과제였습니다. 네, 이제 대회 종료까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 해보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없이 그냥 그 프리트레인드 임베딩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모델을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한 0.3 미만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만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임베딩만 가지고 한 0.3 정도? 네,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모델을 그 학습을 한 후에 앙상블 하시면은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그 성적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더보드에 보시면 이제 제 점수가 좀 높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제가 그 벌트로 트레인한 그 결과물을 잘못 제출해 가지고 지금 높게 나왔는데 그 이제 그 점수는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만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아마 최종 순위 그 나올 때는 그 제가 지금 서밋한 모델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등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요. 이제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신경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신경망을 통틀어서 이제 CN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CNN도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 CNN 타입의 신경망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CNN 레이어를 사용하는 신경망을 통틀어서 이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떤 분류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스쿠터고 이제 뭐 고카트일 확률도 약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오파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제규어, 치타 이럴 확률이 이제 또 좀씩 있고 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어떤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내가 디텍트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안에
그 자동차라는 오브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뭐 0.997 확률로 존재하고 말이 0.993 확률로 존재하고 이제 사람은 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이제 디텍트를 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죠.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여러 개 쌓여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아니면은 그 원래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그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원래는 디텍션이란 어플리케이션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이게 많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제 내가 따로 추출하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를 이제 배경하고 이제 배경으로부터 이미지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제 분류해내는 것,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 구분해냈죠. 그리고 이제 길은 그 회색으로 구분해내고 이제 나무는 녹색, 하늘은 하늘색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오브젝트를 추출해내는 그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그 구분해내는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가지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그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얼굴을 이제 서로 수합을 했죠. 이렇게 그 딥페이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겐이라는 뭐 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입력 이미지를 많이 그 제공을 하면은 그 새로운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무슨 AI 앵커 이런 그 AI로 된 앵커를 만든다거나 아이돌을 만들 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아이돌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돌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앵커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AI 앵커의 그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에도 바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 신경망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 같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이 바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인데요. 이 컨볼루션이 무엇이냐? 이 컨볼루션은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그 이제 조합하는 일종의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냐? 이게 그 신호 처리 쪽을 다루신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 전자과나 전기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 어떤 오퍼레이션이냐면 먼저 원 디멘셔널 그 1차원 컨볼루션을 보면 이렇게 그 원래 파란색의 그 함수가 존재를 할 때 이 빨간색의 필터 함수를 이제 그 1차원 축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두 함수의 그 곱한 그 값을 새로운 출력 값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이 필터 함수가 이 파란색 원래 함수 fx랑 오버랩이 교차가 안 될 때는 그 두 함수의 면적을 곱해도 그 곱한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교차하는 면적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이 검은색 그 실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컨볼루션 값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완전히 오버랩 될 때 픽을 찍고 다시 이제 오버랩이 줄어들수록 이제 값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동일한 그 정사각형 모양의 fx와 gx 두 함수 간의 컨볼루션을 보여주는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다른 그 출력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래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그 원래 f of x인데 여기에 똑같은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컨볼루션 된 값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이제 그 1차원 컨볼루션 그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2차원에 적용을 하면 이제 2디멘셔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이제 실제 CNN 아키텍처에서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키 오퍼레이션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3x3 매트릭이 바로 G of X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5x5 매트릭이 이제 F of 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 of X 필터를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면서 이제 그 내적한 값의 그 총합을 구한 게 이제 컨볼루션 그 출력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버랩 됐을 때 하나, 여기에 오버랩 됐을 때 출력값 하나, 여기에 오버랩 됐을 때 출력값 하나, 이렇게 해서 총 그 9개의 출력값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x5 그 오리지널 인풋에 이 3x3 컨볼루션을 적용한 결과 3x3 아웃풋 값이 출력이 되게 되죠. 혹시 여기 컨볼루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자세하게 이 수식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 못 하시더라도 사실 이 CNN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 왜 이미지 데이터에 그렇게 효과적이었나, 이제 그거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차원적인 그런 fully connected 레이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2차원 컨볼루션 레이어는 위치 정보를 보존을 한다, 이런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그 5 by 5 총 25개의 인풋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1차원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25개의 입력값이 쭉 그 일자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줄에 있는 1의 값과 두 번째 줄에 있는 0이 이게 가깝게 있다는 그 정보가 손실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1차원으로 쭉 풀게 되면 11100, 01110 이렇게 그 0이 이 첫 번째 1에서 5칸 떨어진 지점에 이제 0이 그 나오게 되니까, 원래는 2차원인 입력에서는 0하고 1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거를 1차원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 0이 더 이상 1하고 가깝게 원래 가까웠다는 그 정보가 손실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차원 컨볼루션 그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1하고 0이 한 그 필터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가깝게 있는 그 입력들은 그 한꺼번에 이 컨볼루션 그 오퍼레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차원 위치 정보가, 입력 값에 존재하는 2차원의 위치 정보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미지 같이 어떤 그 2차원의 어떤 위치 정보가 중요한 그 시그널인 그런 입력 데이터에서는 그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정보를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훨씬 적은 변수를 가지게 돼요. 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신경망을 구축을 하면 동일한 개수의 입력을 가진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1차원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그 훨씬 적은 그 변수의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입력값이 5 by 5, 그래서 총 25개의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값이 3x3, 총 9개의 출력값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은 총 그 배워야 하는, 학습해야 하는 변수의 개수가 25 곱하기 9 해서 총 225개의 그 웨이트 값, 변수 값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3x3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배워야 하는 그 변수의 개수가 이 그 3x3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 9개의 유닛 값, 이 9개의 값만 학습을 하면은 이 25개의 입력으로부터 9개의 출력 값을 결정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2차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이 경우에 25개의 입력을 9개의 출력 값으로 이제 학습할 때 fully connected 1차원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225개의 변수를 학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2D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면 단 9개만 가지고 이 그 신경망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장점. 첫째는 2차원 위치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훨씬 적은 변수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 그 입력으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CNN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2D 컨볼레이션 같은 경우 2차원 위치 정보를 보존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1D 컨볼레이션도 1차원 위치 정보를 보존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1D 컨볼루션, 이제 저희 지금 NLP에 적용할 수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바로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인데, 이제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셀하고 이 셀이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셀은 같은 필터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1차원 위치 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타임 시리즈나 시퀀셜 데이터에 1D 컨볼루션이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타임 시리즈 그 포캐스팅 컴피티션 같은 데서 그 1D 컨볼루션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 한 가지 더 질문 사항인데 드려도 될까요? 네네. 워드 임베딩을 하면요, 또 이제 단어 간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어서 막 어떤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를 더했거나 뺐을 때 그 거리차를 통해 단어들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이용을 하면 그런 그 단어들의 이제 시메틱한 것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D 컨버루션까지 적용을 시키면 좀 더 이제 임베딩하고 트랜스폰 어텐션만 적용했을 때보다 더 이제 약간 문맥적이라던가 아니면 단어의 그 의미라던가 그 단어 사이의 그 거리 같은 것들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총 세 가지 종류의 신경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을 그 임베딩 된 그 아웃풋에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리커런트 뉴럴넷, LSTM 같은 리커런트 뉴럴넷을 이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텐션을 적용을 하든지. 이 이제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정보들을 보존을 하는데 순서는 보존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일하고 두 번째 일이 그 어떤 게 먼저 왔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죠. 그 이게 바뀌어도 출력 그 결과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 정보, 이제 어떤 게 가깝게 있다라는 정보는 보존이 되는데 순서는 보존이 안 돼요. 반면에 그 리커런트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보존이 되죠.
그 어떤 인풋 다음에 어떤 인풋이 오고 그 인풋 다음에 다른 인풋이 오고 그러면 단어의 순서가 이제 그 보존이 되는 게 리커런트 뉴럴넷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 어떤 얼마나 떨어진 단어가 중요한지를 직접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하고 비슷한데 이제 fully connected도 되면서 위치 정보도 보존을 하는 게 이제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ully connected와 같이 똑같이 모든 그 인풋으로부터 그 출력 뉴런, 아웃풋 뉴런이 모두 이제 커넥션을 갖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텐션 레이어 할 때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인풋은 포지션이 0, 이 인풋은 포지션이 1, 이 인풋은 포지션이 2, 이 그 위치 정보를 또 다른 인풋으로 이제 추가로 이 인풋을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위치 정보와 이제 그 각각의 단어 간의 이제 상관관계 정보가 동시에 보존이 되는 게 어텐션 구조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텐션 구조가 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데 반면에 그 트레이드 오프가 계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원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원디 컨볼루션보다는 계산량이 많지만 어텐션보다는 계산량이 적고 이제 어텐션은 계산량이 가장 많은 대신에 모든 정보를 다 보존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이제 CNN의 장점만 뽑고, 이제 RNN의 장점만 뽑고, 그리고 어텐션도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세 가지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섞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지가 혹시 궁금합니다. 이게 서로 모델의 이제, 약간 네네. 다른 부류라서 그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는 예, 섞어서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대신에 어떤 건 하냐면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하고 RNN을 사용한 모델하고 원디 컨볼루션 그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을 앙상블해서 쓰기는 하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한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 인풋 데이터 자체 안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옥션닷컴 아니면은 어떤 그 중고나라에 올라온 그 게시물을 가지고 이 게시물이 허위 게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 이런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 웹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 종류의 인풋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게시물 안에는 사진도 있을 거고 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메타데이터 뭐 사용자 아이디 뭐 올린 시간 뭐 이런 메타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미지는 CNN을 적용을 하고 이제 문장은 뭐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린 시간 뭐 이런 거는 뭐 RNN을 적용을 하고 이래서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 한 레이어로 다 그 컨캐티네이트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멀티모달 뉴럴넷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뉴럴넷을 구성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동일한 인풋에 뉴럴넷을 적용을 할 때 예를 들면 텍스트면 텍스트 이런 한 종류의 데이터의 뉴럴넷을 적용을 할 때는 컨볼루션과 RNN과 어텐션 세 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쓰는 경우는 예,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텐션하고 RNN도 섞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못 본 것 같아요. 어텐션이 나온 것 자체가 그 RNN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구조기 때문에 예,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대회할 때 제로 패딩 해가지고, 네. 원래 데이터를 크게 손실시키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데, 혹시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원리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그 제로 패딩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원래 데이터 그 크기를 줄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셀들은 그 오퍼레이션을 훨씬 적게 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셀들은 여러 번 오퍼레이션이 되고, 아, 네네. 네, 그런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셀들이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가 중간에 있는 셀에 비해서 정보가 좀 그 적게 활용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여기에 이제 패딩을 해주면 이렇게 컨볼루션이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 가장 구석에 있는 셀도 그 이제 만약에 패딩을 없이 하면은 한 번밖에 오퍼레이션을 안 하는데 이거를 패딩을 해주면은 이제 여러 번 오퍼레이션을 하죠. 한 번, 두 번, 그다음 밑에 내려왔을 때도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뭐 이렇게 여섯 번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패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이미지 사이즈가 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버그라기보다 피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릴 세그멘테이션 같은 그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피처를 활용해서 입력 그 이미지가 큰 거를 점점 줄였다가 그걸 다시 점점 늘려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패딩의 목적은 이미지 크기를 보존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아,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제가 다음에 설명할 내용하고 이제 잘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하는 이제 약간 보완하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방금 그 다룬 패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라이딩은 뭐냐면 이거를 컨볼루션을 할 때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두 칸씩 움직인다. 그러면은 출력되는 그 이 아웃풋 디멘전이 더 차원수가 더 줄겠죠. 예를 들면은 이거를 한 칸씩 가는 게 아니라 두 칸 움직이면은 처음에 어디 갔지? 네, 처음에 여기에 컨볼루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점프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아웃풋 값이 3개가 아니라 2개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1보다 스텝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1보다 크면 차원을 축소하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풋 이미지가 이제 뭐 512 by 512 이렇게 꽤 크면은 그 빨리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메모리를 좀 더 세이브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트라이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은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특수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 이 영역에 존재하는 그 셀들의 평균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출력값으로 그 만들어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원 축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으로 2D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에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뭐 이제 디텍션을 하거나 하면은 그 1차원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압축을 해서 그 1차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플래트닝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패딩, 스트라이딩, 폴링, 플래트닝 이런 그 오퍼레이션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나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CNN 오퍼레이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데모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NN 익스플레이너라는 사이트는 웨이 값을 이제 신경망 전체에서 웨이 값이 하나하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이런 64 곱하기 64의 사이즈의 이미지 이제 RGB 그 세 가지 채널이 있죠. 그 빨강, 녹색, 파랑 이런 세 가지 채널이니까 이제 64 곱하기 64 곱하기 3 채널 이런 그 디멘전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그 CNN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보트 이미지가 오면 보트일 확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이제 이 그 신경망이 학습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셀을 클릭을 하면은 이 인풋에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면서 컨볼루션이 계산이 되어서 이제 입력값이 이 출력값이 결정이 되고 이 세 가지 채널에서 나온 이 출력값들이 합쳐져서 이 바이어스 값과 합쳐져서 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값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출력값 다음에는 이제 릴루 함수는 또 이 각각의 셀에서 이제 이 셀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0보다 작으면은 0을 출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셀마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셀이 방금 보니까 음수인 출력값이 하나가 있던데 여기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은 음수인 값이 출력값으로 나올 때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릴루 액티베이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2단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1단계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값에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출력값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또 릴루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음수인 값은 다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면은 이 4개의 셀 중에 최대값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60 x 60이었는데 아웃풋 이미지는 30 x 30으로 이제 차원이 축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를 쭉쭉쭉쭉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프 보트로 이제 예측을 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데모는 더 신기한데 이거는 이제 손글씨를 그 숫자로 클래시파이 하는 그 예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7이라고 쓰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그 연결이 그 신경망이 이제 학습이 돼서 7로 예측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인풋 레이어를 뭐 보거나 아니면은 감추거나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은 신경망에 대해서 좀 더 그 CN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모 사이트 한 번씩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CNN 이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CNN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가르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룰 게 많은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대회 같은 데서 아니면 실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스타트업 드라마 보시나요? TVN에서 하고 있는? 네, 이제 저도 넷플릭스에 있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삼산텍이라는 그 이제 스타트업, 그 주인공의 스타트업이
가장 처음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그 삼산텍 멤버들이 그 대회, 이제 드라마 안에서는 코다라고 하는 그 대회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1등을 하게 돼서 이제 처음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코다라는 대회는 사실 없는데 여기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컴피티션은 실제로 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그 굉장히 이쪽 컴퓨터 비전에서 유명한 그 대회인데 실제로 이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이제 어떤 뭐 커리어가 바뀌고 아니면은 연구 전체적인 그 분야의 연구 트렌드가 바뀌고 그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이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삼산텍이 우승했다고 나온 이 그 대회가 실제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그 저명한 그런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저명한 그런 대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CNN 모델들을 보면 거의 다 그 해에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1등을 한 모델들이에요. 이제 그 시초가 되는 게 CNN의 시초가 되는 게 바로 르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얀 르쿤이라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 그 센터의 이제 수장이죠. 이 뉴욕 유니버시티 교수이자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 센터의 수장인 얀 르쿤이 그 벨 연구소 연구원이던 1998년에 이제 개발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CNN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데 7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손글씨, 그 손글 28 곱하기 28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죠. 이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글씨 문자를 인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게 바로 르넷입니다. 그래서 이 98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실제로 미국의 전역에 있는 ATM에서 그 손글씨를 인식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 반향을 일으킨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뉴럴넷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거쳤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게 바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그 모델이 바로 이제 이 알렉스라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몬트리올의 대학원생이었던 이 알렉스가 그 이미지넷에 알렉스넷을 제출해서 그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렉스넷 구조인데요. 8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고 60밀리언, 그러니까 6천만 개의 변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지넷 대회에서는 그 1,400만 장의 이미지를 1,000개의 그 범주로 분류를 하는 대회인데 거기에서 에러 레이시 16.4%. 이 이전까지만 해도 에러 레이시 그 최고 모델 에러 레이시 20%가 넘었는데 이제 2012년 이해에 알렉스넷이 다른 모델을 압도적인 그런 그 차이로 그 제치고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알렉스넷이 GPU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한 첫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구글이 구글넷을 가지고 이미지넷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그 퍼포먼스가 6.7%, 에러 레이시 6.7%로 그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의 그 에러 레이시 한 5% 정도 되는데 이미지넷이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구글넷이 굉장히 향상을 시켰죠. 가깝게. 그리고 사용된 변수의 개수도 굉장히 이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은 60밀리언이었는데 구글넷은 이제 약 7밀리언이 안 되는 변수 개수를 가지고 대신에 레이어를 더 깊게 쌓았죠. 그래서 이제 2014년 1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1위는 못했는데 2위를 한 그 모델이 VGGNet이라고 그 16개의 레이어를 사용한 그 1억 3,800만 개의 변수를 사용한 모델이 이제 2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그게 그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넷 실제 이미 그 아키텍처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반해서 VGG넷은 모델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넷과 비슷한 성능을 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이 케이밍허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연구원이었던 그 케이밍허라는 그 분이 레스넷 리지듀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2015년에 이미지넷을 1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에러 레이시 3.57. 그래서 최초로 사람보다 더 우수한 그 분류 그 성능을 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레스넷 같은 경우에 152개 레이어를 쌓았는데도 이제 실제 변수의 개수는 그 8개의 레이어를 사용한 알렉스넷보다 훨씬 적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23 밀리언의 변수를 사용하고 이제 최초로 그 사람보다 좋은 성능의 그 이미지 분류를 해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에 다시 또 케이밍허 그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이제 2016년에 넥스트라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지넷에서 2등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2017년에는 이제 그 세넷이라는 그 모델 중국에 있는 그 지혜후와 다른 그 연구원들이 이제 이미지넷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2.26% 이제 굉장히 에러 레이트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기존에 2010년에 28%, 26% 이게 CNN을 사용하기 전 그 성능이었는데 2012년 알렉스넷이 이제 굉장히 큰 그 향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넷, 레스넷, 뭐 레스넥스트, SEnet, CNET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 안팎의 그런 에러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모델이 모빌넷이라는 구글이 2017년에 발표한 모델인데 이거는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에요. 이제 그 스타트업 드라마에도 보면 마지막 데모데이 때 그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에 그 모델을 올리게 하잖아요. 그 실제로 싱글보드 그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모빌넷 아니면은 이피션넷 B0 정도가 될 건데 이제 그 50만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그 변수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50만 개부터 420만 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에러 레이시 7.9%. 그러니까 뭐 2014년 그 구글넷하고 뭐 비슷한 그런 성능을 내면서 변수의 개수는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량화 모델을 이제 구글이 2017년에 만든 게 모빌넷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구글이 또 이피션넷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차트가 이피션넷의 퍼포먼스인데 가장 경량화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넷보다도 적은 그 변수의 개수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제 많은 변수의 개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CNET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이런 그 모델을 구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모델은 바로 이피션넷을 사용해서 이제 그 컴퓨터 비전 대회에서는 이피션넷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이게 요즘에는 이피션넷이 웬만한 다른 그 모델들을 다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실제로 레스넷이나 인셉션 같은 그 예전 모델들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대회에 보면은 간간히 뭐 레스넷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간히 보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피션넷 그 개인 그 GPU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한 B0부터 한 B4 정도까지, 그리고 이 B5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또 그 학습 그 작은 GPU 메모리가 적은 경우에는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학습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대회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한 B0부터 B4까지 그 이피션넷을 학습을 한 다음에 앙상블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게 그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미지 그 대회의 어떤 팁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서 그 알렉스넷, 르넷, 구글넷, 그다음에 뭐 레스넷, 이제 VGG, 뭐 이피션넷, 이게 전부 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뭐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인데, 실제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세그멘테이션은 그 예를 들면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그 엑스레이로부터 그 폐암이 있는 그 조직을 그 세그멘트 딱 분류를 해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 대회도 많고 실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은데, 이 세그멘테이션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로 유넷입니다. 그래서 유넷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처음에는 그 572 곱하기 572 사이즈의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점점점 그 사이즈를 그 맥스풀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였다가 다시 이제 그거를 업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즈를 다시 늘려서 이제 아웃풋 세그멘테이션 맵.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아웃풋은 입력 그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이 픽셀이 내가 원하는 그 오브젝인지 아닌지 0, 1,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게 바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는 약간 그 구조가 다르죠. 근데 이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은 유넷이고 2015년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가장 유명한 모델은 Faster RCNN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밍 허, 그 앞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아마 이 케이밍 허가 처음에 이 레스넷을 발표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고, 레스넥스트를 발표할 때는 구글에 있다가 이 페스터 RCNN을 발표할 때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2016년에 이 페스터 RCNN 그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게 디텍션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매스크 RCNN이라는 그 모델을 발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하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Faster RCNN과 FCN이라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결합을 해서 결과물을 보면 바로 이미지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이 이미지에 뭐 사람이 있고 버스가 있고 뭐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거를 디텍트하면서 동시에 이 테두리를 그 세그멘테이션까지 동시에 해내는 굉장히 그 당시에 획기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쪽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 케이밍허 이러면 그냥 전설적인 그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케라스 같은 이제 케라스 텐서플로우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per initialization이라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HE initialize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제 그 이제 인풋 개수와 출력 개수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 랜덤 인풋으로 웨이트 값을 그 셋업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밍 허라는 그 분이 이제 고안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그 캐글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요즘에는 거의 이미지 대회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대회 이제 한 3개월 전에 종료한 멜라노마 그 피부병 클래시피케이션 대회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높은 그 투표수를 받은 모델들을 보시면 레스넥스트, 이 케이밍허가 발표한 레스넥스트, 그다음에 또 보시면 efficientnet, 여기도 efficientnet B0부터 B6까지 뭐 이렇게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이게 그 세그멘테이션 그 챌린지였는데, 약간 오래된 2년 전 챌린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UNet 다 UNet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대회, 이것도 최근 대회인데 3개월 전에 끝났는데, 보시면은 뭐 매스크 RCNN,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잘린 것 같은데 요 밑에 보면 또 페스터 RCNN, 이렇게 이제 매스크 RCNN과 페스터 RCNN 이런 솔루션이 이제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 대회 그 이제 공개된 솔루션 보시고, 이런 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그 핫한 알고리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핫한 알고리즘, 디텍션에서 가장 핫한 알고리즘, 이렇게 efficientnet, unet, mask RCNN 아니면 fast RCNN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이제 꽤 좋은 성능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그 이번 수업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뭐 앙상블을 할 때는 이제 스태킹을 주로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경망에서는 그 앙상블을 할 때 스태킹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만약에 그 신경망에 스태킹을 사용 안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앙상블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신경망을 사용해도 사실 스태킹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신에 보통 보통 하는 이제 그 지금까지 배운 뭐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샘플이 5번씩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 게 훨씬 늘어나겠죠. 근데 대신에 그 이제 그렇게 스태킹을 했을 때 장점은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스태킹을 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면은 그 개별 뉴럴 신경망이 그 베리언스가 보통 굉장히 큰데, 이제 스태킹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 중에서 이제 에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좀 더 스테이블한 그 출력 값을, 예측 값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 중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그 출력 값에 그거를 이제 다음 모델 학습할 때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하면 되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런 스태킹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멜라노마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스태킹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CNN 모델로 모델 하나를 학습하고, RLM 모델 하나를 학습하고, 어텐션으로 모델 하나를 학습한 다음에, 이제 그 XGBoost나 라이츠빔을 통해서 스태킹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참가한 대회는 전부 성능만 신경 쓰면 되는 대회였잖아요. 네, 근데 몇 가지 대회는 성능뿐만 아니라 실행 속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제가 그 대회 이제 실행 속도에만 이제 중점을 두고 모델을 만드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대회를 출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실행 속도까지 신경 쓰게 될 때는 어떤 부분을 손봐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이제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음, 이제 그,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전체적인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바틀넥, 이제 가장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를 그 이제 알아내는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은 이제 프로파일링 툴도 있고, 그런데 이 머신러닝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피처 엔지니어링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모델 학습하고 앙상블 하면 앙상블을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이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야겠죠. 그 프로파일링 단계가 이제 가장 먼저 그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틀넥이 나왔을 때 그 바틀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줄이는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프로파일링을 했더니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 그러면은 그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를 이제 그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성능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바틀넥을 이제 찾고, 그 바틀넥을 그 향상시키면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서 성능하고 속도를 트레이드 오프 하면서 접근을 보통 하죠. 처음부터 그냥 프로파일링 없이 그 속도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없애야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해야지 성능이 늘어날지 아무래도 알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대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수업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제가 대회 진행하면서 그 정규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문자열을 치환할 때 그 교수님도 노트북에다가 그 re 하고 서브 함수 사용하신 걸 봤는데,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문자를 b로 바꾸고 싶은데 그 사용법을 몰라서 정규식을 그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저도 항상 그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정규식은 굉장히 복잡한 그 분야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정규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다 기억하고 쓰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쓰는 것만 이제 몇 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찾아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기억하지 않고, 이제 그 치환하는 게 이제 정규식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치환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에디터를 열어서 뭐 모든 그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을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 처리를 미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른 그
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전처리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열 치환하는 그 프로그램은 뭐 워드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하지만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SED라는 그 리눅스 기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문자열 치환은 오히려 더 쉽게 정규식 사용했을 때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규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제가 예제로 올린 것처럼 어떤 규칙을 따르는 문자열만 그 이제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뭐 클리닝 할 때 이제 그럴 때 많이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만약에 치환을 한다 그러면은 치환을 할 때는 그냥 뭐 저는 SED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VIM 같은 프로그램에서 미리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포드 CS231N이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는 한 학기짜리 코र्스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강의 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꽤 자세하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 아시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데모 사이트, 하나는 이제 웨이 값들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데모 사이트고, 또 다른 이 사이트는 이제 3D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내가 인풋을 임의로 만들어 줬을 때 어떤 식으로 CNN이 이제 예측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데모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케글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지난 대회 사이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비슷한 종류의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